메이저 체인지가 된 부분들의 항목을 그냥 제가 임의대로 뽑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각 파트별로 또 반복 설명이 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응급처치 분야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부분이어서 간단히 제목만 넣었고요. 신생아 소생술 파트는 너무 조금 스피시픽한 파트라 여기선 제외는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생존 사실에 대한 컨셉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 심정지 치료 자체가 사회적인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네. 그 주된 목격자가 일반인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또는 이후의 재활까지를 포함한 전 사회적인 케어 오브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컨셉으로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순서대로 잘 진행되게끔 만들자라는 컨셉이 생존사슬이었고요. 처음에는 생존사슬 3개, 4개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슬금슬금 늘어나고 전년도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병원 안과 밖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시험 문제 내기 좋게 2개로 또 갈라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심장정지에 대한 소생의 사슬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소아 파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심장정지 인지와 구조 요청에 대한 부분은 병원 내 환경의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격자 심폐소생술 강조한 거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 제수동기, 제수동의 빠른 처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 3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주로 일반인 목격자가 심정지 현장에서 시행하는 처치는 기본 소생술이 이 앞 단계의 3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전에 이제 나눠져 있던 전문 소생술과 소생후 치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환자를 안정화시키고 심정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이러한 중요한 처치를 시행하는 전문 소생술 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소생후 처치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처치들을 모아서 하나의 체인으로 묶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이 환자의 재활 및 회복이라는 부분으로 아직까지 2020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받지 못했던 부분인데 소생술을 시행받고 생존한 환자들이 이제 약 9% 우리나라 평균 생존율을 봤을 때 이렇게 생존하고 난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향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체인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BLS 파트에서 강조할 부분은 우리나라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AED 활용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정지 환자 병원 밖에서 생존율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체인 중에 하나인 이 제소동 처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에비던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 대만 연구에서 119에 신고를 했더니 119 상황 요원이 심장정지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에 AED를 요청을 해서 빨리 적용하라라는 거를 이제 지도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AED의 활용률이 외국 같은 경우에 높게 되는 선진국이어도 30%를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15%를 넘지 않고요. 병원 전 단계에서 AED를 적용하는 비율이 그마저도 일반인이 쓰는 것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D를 도착을 찾을 것을 구조자한테 요청하고 가지고 오게 되면 적용하는 부분. 이게 가능하려면 한 명의 목격자가 아니라 다수의 목격자가 소생술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의 목격자 또는 1명의 주된 목격자가 다른 분한테 AD를 요청하고 가지고 와서 함께 적용하고 소생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AD 인스트럭션에 대한 부분이 디스패처 CPR에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서 여성 환자한테 이제 법적인 책임 또는 성적인 책임에 의한 문제 때문에 옷을 벗겨야 되느냐, 속옷을, 아니면 위치만 재조정하면 되느냐, 아니면 잘라야 되느냐. 이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동양 컬처에서는 에비던스 자체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성 심장정지 환자한테서는 남성에 비해서 AD 적용률이 심폐소생술 적용률은 똑같은데 여성 환자한테는 AD 적용률이 떨어진다. 이게 굳이 서베이를 해보면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이것만 있고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해서 AD 적용률이 올라갈 거냐 이런 에비던스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생존율 개인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처치이니만큼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했습니다. 에비던스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슴 압박 시에 이것도 시험 문제로 꽤 많이 어느 손을 써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가이드라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에는 슬그머니 넣었고요. 유럽 가이드라인에는 이 부분 언급이 없고요. 이 1코에서 에비던스 리뷰할 때도 없었고요. 그렇긴 한 에비던스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의과대학생들 실습한 시뮬레이션 연구고요. 여기에서 한 번은 오른손을 아래로 한 번은 왼손을 아래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알아서 소생술을 해봐 이렇게 하고 질 관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넌 도미넌트 핸드 그룹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전형적으로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교를 해본 거죠. 넌 도미넌트 핸드, 즉 오른손잡이가 위로 올라가게끔 했을 때 하고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퀄리티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소생술 시간이, 가슴 압박 시간이 오래될수록 힘받는 주된 손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조금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에비던스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게 계속 질문이 나왔던 파트예요. 교육을 할 때. 그래서 매우 낮은 근거의 확신도고요. 약한 근거고요. 가이드라인 중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수정해서 넣었는데 유일하게 권고한다란 말 안 썼고요. 오른손이, 주된 손이 아래로 내려갈 때 유리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PR 백보드에 관해서는 에비던스 자체가 요즘에 병원 내 침상이 그렇게 물렁물렁한 물침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 침대는 CPR 모드, 중환자 침대 모드를 누르게 되면 수파인으로 펼쳐지면서 경도가 딱딱하게 굳는 침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구조자가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CPR 할 때 더 세게 누르는 경향. 이게 깊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팩터들을 고려할 때 CPR 백보드를 넣는 게 좋기는 하겠는데 안 하고 있는 병원 내 환경에서는 보드를 사서 프로토콜에 입력하고 교육을 다 모아서 하고 하는 부분들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
라는 것으로 에비던스가 굉장히 상충되는 에비던스도 있었기 때문에 신규 적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잘 적용하고 교육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익수 환자에 대한 부분도 에비던스가 RCT가 불가능하죠. 익수 환자한테 한 번은 인공호흡 먼저 하고 한 번은 가슴 압박 먼저 하고 불가능하죠. 에비던스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그다음에 AHA, 대한심폐소생협회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 자체는 예전부터도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5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인공호흡 5번은 이 심장정지 환자가 숨을 안 쉬기 때문에 5번 한 거고요. 그 다음 시작은 30대 2로 합니다. 근데 이게 5대 30대 2냐? 뭐 표현 방법에 따르겠지만 그래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심장협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지난 가이드라인까지 무조건 30대 2로 하자. 가르치는 거 복잡해지는 게 곤란하다. 교육의 니드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공호흡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AH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숙련된 구조자 같은 경우에 물속에서 구조하는 도중에도 인공호흡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소피지올로지상에서 저산소증으로 해서 심장정지가 발생된 게 명확한 환자일 때 굳이 에비던스를 따지지 않더라도 인공호흡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이 방법으로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인공호흡 먼저 하는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병원 전 단계에서 심장정지 환자한테 하이오트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트레인드 레스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인이냐 아니냐로 나눴는데 최근에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제 상황을 추세를 보면 교육 BLS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것보다 충분히 내가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내가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에비던스 리뷰를 마지막에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어린아이들 또는 동양권에서는 최근에 또 큰 포도 뭐 이런 것들 목에 막혀서 아스픽시아가 생기는 거죠. 이물에 의한 기도흡인 환자에서 이 메뉴버로 해결이 안 되는 환자한테 장비를 사용하자 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장비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도 수입을 해서 팔고 있고 쿠팡에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요. 근데 이거 써도 되냐라는 문의가 계속 협회로 들어와서 리뷰를 따로 하게 됐고요. 장비를 따로 구비해 봐야 되고 사용 시에 교육도 필요하고요. 적절한 위치에 잘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 급한 상황에 매뉴얼로 하는 프로시저가 먼저 우선돼야 되고 이 자체 장비를 잘못 썼을 때는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상적으로 권장하진 않는다라고 명기는 했습니다. ACLS 파트에서는 약제들에 대한 에비던스를 조금씩 해서 설명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보다는 그 기존의 에비던스를 부족해서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을 추가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소프레신,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칼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일상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한 부분이고요. 하이퍼칼레미아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 늘어나고 있죠. 고령화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도 치료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명기했다.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프렉토리 VF가 좀 제수동에 반응 안 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환자한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이러한 벡터 변환, 엔테로라테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두 개의 패드를 붙여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부분이 이중연속 제세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명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이제 CPR 하는 동안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환자가 눈을 뜨고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정제를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워낙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면 이 흉곽내 압력이 많이 올라가서 벤틸레이터를 디스커넥을 해야 되는 게 알람이 울리고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벤틸레이터에는 심정지 모드 자체를 삽입한 벤틸레이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벤틸레이터는 그냥 엠보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환자 센서를 다 무시하고 타이달 볼륨을 강제로 불어넣는 방식의 벤틸레이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명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게 시험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한테서 심장정지가 일어났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벤틸레이터를 디스커넥한다. 근데 제가 고시의사인데 잘못된 시험 문제거든요. 그런 시험 문제 자체는. 그렇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없었던 부분이니까 명기가 돼 있던 분이고요. 에크모 CPR에 대해서 병원 전, 병원 밖 환자에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훈련된 구조자가 시행할 수 있다. 에비던스가 일부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다. ACLS 파트 포스트 리서시테이션 치료에 대해서는 목표 체온 조절 치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자체가 조금 더 넓어진 상황이고요. 시간은 36에서 72시간 동안 반려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24시간 이상 우리 목표 체온 치료를 조절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에비던스를 포함을 해서 기술이 되었습니다. 소생의 치료에 대한 알고리즘이고요. 예후 예측 부분도 아까 72시간 동안 반려를 제한하기 위해서 약제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핵심은 그 이전에 환자가 의식이 회복된다. 이거는 뭐 굳이 좋은 예후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요. 72시간 이후에도 나쁜 예후를 예측할 때는 우리 신경학적 검사를 포함하고 다양한 혈액 검사 중에 브레인 쪽에 NSE 같은 검사를 포함, 그다음에 EEG 검사, 그리고 CT, MRI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EEG 패턴 중에서는 악성 패턴에 대한 부분이 나쁜 예후를 담당한다라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한꺼번에 하셔라. 신중하게 하셔라. 가이드라인의 기조는 똑같고 일부 에비던스가 추가가 돼 있고 우리 일부 엔자임 중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고 NSE를 조금 남겨놓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ACLS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 문제 내기는 좋아졌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메이저 체인지가 된 부분 자체가 소화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영아 부분에서 두 손가락을 하고 가슴 압박을 할 때 충분하지 않다. 손가락이 아프다, 길이가 달라서 아프다, 잘 안 들어간다, 힘들다. 제일 중요한 건 가슴 압박 깊이가 불충분하다. 이 부분 때문에 투핑거 부분이 없어지고 두 엄지, 투썸의 방법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또는 애가 너무 크다. 그러면 한 손바닥 힐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메이저 체인지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 폐쇄일 때도 가슴 압박을 투핑걸로 하던 부분을 투썸으로 하느냐, 원핸드로 하느냐. 근데 자세의 안정성을 서로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원핸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레커멘데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소아나 영아에서는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어레스트 또는 ROS가 된 이후에 소아에서는 인공호흡의 빈도를 더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에비던스를 받아들여서 분당 호흡수를 증가시킨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문 소생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저보다는 ACLS 펠스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ECPR에 대한 부분을 제한적이나마 성인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삽입을 했고요. 신경학적 예우는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교육 파트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온라인 교육 또는 하이브리드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많은 에비던스를 얘기를 하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대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 피드백 장치를 가지고 실습을 권고하는 부분, 교육의 텀을 줄여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말은 되게 좋은데 자기주도적 디지털 학습,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 마지막으로 퍼스트 에이드 부분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처음 추가가 됐고요. 이 부분이 그래도 심정지와 관련돼 있거나 심장정지와 또는 오인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6가지 관련된 증상 또는 진단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을 7가지죠. 7가지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